안녕하세요. 오늘은 유기분광학 특강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광학이 굉장히 분야가 넓은 분야인데 그 중에서도 유기분광학이라고 한다면 이제 유기분자들을 분광학적 개념으로 어떻게 판명해 내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밝히는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유기분광학이다 보니까 주로 유기화합물 위주로 다루게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주로 구조를 분석하는 그 측면만 다루게 될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목차를 보시게 되면요. 첫 번째, 전자기 복사선의 종류와 분광학의 원리. 그러니까 이 전자기 복사선의 종류를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분광학이라는 것 자체가 이 전자기 복사선들의 성질을 이용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분광학의 원리를 먼저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는 전자기 복사선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매스 스펙트로스코피, 그 다음에 세 번째, IR 스펙트로스코피, 그 다음에 네 번째, NMR 스펙트로스코피, 그 다섯 번째, UV 스펙트로스코피, 이렇게 해서, 그, 분광학적 개념 중에서는, 유기분광학에서는 주로 이 크게 네 가지 분광학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전자기 복사선과 파장별 에너지 이걸 한번 살펴보자 라고 한다면은 일단 전자기 복사선이라는 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빛 종류들이에요. 빛들이 다 여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파장별로 파장대별로 위에 이제 이 위쪽에 파장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건데 이 파장대가 여기서 보시다시피 제일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 할수록 파장이 짧아집니다. 파장이 짧아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파장이 짧으면 짧을수록 항상 에너지는 더 높아지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에너지가 더 높아집니다. 에너지가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쪽 제일 끝에 있는 파장을 보시면 여기 감마선이라는 게 나왔죠.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방사선 같은 것들이 여기에 이제 해당해요. X선이나 감마선 이런 것들이 주로 그 방사성 동위원소에서 핵붕괴가 일어나면서 발생하는 그때 발생하는 전자기 복사선들인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에너지가 큰 전자기 복사선이라서 인체가 거기에 노출되면은 굉장히 아주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로 방사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감마선이 가장 에너지가 큰 파장이 제일 짧은 그런 빛 종류고 그 다음이 X선입니다. X선이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레인지가 나와 있죠. 여기에 해당하는 게 X선. 그 다음이 이제 자외선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자외선은 지금 보시다시피 가시광선 영역에서 파장이 좀 짧아진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외선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전자전이에 해당하는 에너지 정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사이에 아주 좁은 영역인데 여기에 이제 빨주노초파남보라고 하는 가시광선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시광선 영역에서 조금 더 파장이 더 길어져 버리면은 적외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근적외선, 여기가 원적외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시광선하고 유사할 정도로 파장이 좀 짧아진 이 상태가 근적외선, 파장이 훨씬 길어져 버린 것이 원적외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적외선 영역하고 약간 오버랩이 되어 있긴 한데 이렇게 10-4승에서부터 1m 정도까지 파장이 길어진 여기가 마이크로웨이브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이 마이크로웨이브는 이제 흔히 전자레인지를 마이크로웨이브라고 하는데요. 전자레인지 안에 발생하는 그 전자기 복사선이 바로 이 마이크로웨이브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주로 회전운동, 특히 그 중에서도 마이크로웨이브가 그 전자레인지가 사용하는 그 에너지 영역은 물 분자의 회전운동 에너지 정도, 그 정도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일 끝에 이 가장 파장이 긴 영역이 바로 라디오파라고 부르는 거죠. 실제로 뭐 TV나 라디오에 해당하는 그 전파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파장 영역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m에서부터 몇십 미터까지 해서 파장이 아주 긴 이런 영역이 바로 TV나 라디오파에 해당하는 라디오 웨이브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에너지는 되게 작은 편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아주 다양한 여러 가지 에너지 영역에 해당하는 파장값에 따른 그 전자기 복사선들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첫 번째에 나와 있는 NMR, 요거는 우리가 어디에 해당하는 전자기 복사선을 사용하는 것이냐면 라디오파예요. 라디오파. 그래서 파장이 아주 긴, 제일 에너지가 작은 그 영역에 해당하는 전자기 복사선들을 이용해서 바로 뭘 측정을 하게 되느냐, 바로 원자핵들의 자전, 한마디로 핵스핀이라고 부릅니다. 그거를 원자핵들은 핵종에 따라서 이렇게 핵스핀을 갖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 핵스핀의 방향이 뭐 들쭉날쭉하게 뭐 무작위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가 이 라디오파를 탁 조여주게 되면은 에너지를 일부분 흡수를 해요. 바로 이 핵스핀에 해당하는 에너지 영역이 바로 라디오파 영역이기 때문에 핵스핀의 방향이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정렬이 돼 버리죠. 근데 그때 그냥 흡수가 되지 않은 일반적인 라디오파에 비해서 특정 파장대에 해당하는 라디오파를 흡수를 해서 정렬이 되다 보니까 그 흡수된 파장값들을 하나하나 골라내서 그걸로 이제 흡수 파장 영역을 표현해 주면은 어떤 분자 내에 있는 어떤 원자들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에너지를 흡수했는지에 대한 리스트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걸 이용해서 분자 구조를 예측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NMR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IR, 이렇게, 그러니까 적외선 영역이죠. 인프라레드의 약자죠. 이 적외선 영역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분자 진동 운동에 영향을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진동 운동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분자 자체가 더 이렇게 운동하는 걸, 진동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분자 내에 포함되어 있는 결합과 결합, 원자와 원자 사이에 전자들이 운동하고 있잖아요. 그 전자들의 운동 상태에 영향을 줘가지고 이게 결합 길이가 늘어났다 줄었다 하거나 아니면 결합 길이의 각도가 변하거나 하는 이런 식의 진동 운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에너지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적외선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적외선을 가지고 분자 내에 있는 결합, 그 각각의 결합별로 어떤 진동을, 어떻게 에너지를 흡수해서 어떤 진동 상태가 변화되는가, 그걸 역시 또 측정하는 것이 바로 IR 스펙트로스코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UV 스펙트로스코피를 보실 텐데요. UV 스펙트로스코피는 자외선 영역에 해당하는 거죠. 울트라바이올렛의 약자니까요. 자외선 영역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자전이에 해당하는 에너지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주로 이제 시그마 전자는 자외선 영역에서는 그렇게 쉽게 전이가 되지는 않는데, 여기선 주로 파이 결합의 전자가 전이 되는 그 형태를 이용해서 파이 전자가 전이가 될 때, 그러니까 에너지가 들떠서 뭐 결합성에 있던 게 반결합성으로 전이 된다든지 이럴 때 바로 에너지가 흡수되는, 그걸 이용해서 분자 내의 파이 결합의 그 모양들이 어떤 구조에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할 때 주로 사용한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사실은 이 유기분광학에서 매스 스펙트로스코피 하나를 빼고는, 여기 매스는 안 나와 있죠. 그러니까 매스 하나를 빼고 나머지는 모조리 이렇게 전자기 복사선의 에너지 영역에 해당하는 어떤 흡수 파장들을 이용해서 분자 구조를 분석하는 그런 방법을 갖다가 소개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전자기 복사선과 파장별 에너지를 잠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럼 이제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매스 스펙트로스코피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 매스 스펙트로스코피는 말 그대로 여기에 써 있는 것처럼 그냥 질량 분석법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질량 분석법. 근데 여기서는 말 그대로 이제 그 앞에서 얘기했던 전자기 복사선을 이용한 흡수, 뭐 그 파장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만 조금 개별적인 문제예요. 이 질량 분석법은 분자 자체를 다루는 그런 분광학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그러니까 스펙트로스코피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뭐 워낙에 작은 입자들이니까 전자기 복사선의 일종이다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는 거죠. 어찌됐든 요거는 분자의 그 질량 자체를 갖다가 판단하는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리를 보셔야 이 매스 스펙트로스코피가 정확하게 이해가 될 텐데, 원리는 어떤 시료를, 여기 밑에 그림이 나오죠. 이 그림에 나온 것처럼 어떤 시료를
일단 챔버에다 집어넣습니다. 이 챔버 안에는 굉장히 높은 온도로 가열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시료가 들어가건 여기선 기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화가 돼 버리는데 그 기화시키는 이유는 뭐냐면은 분자를 분자 간의 인력을 무시하고 분자를 하나하나의 독립된 객체로 이렇게 기체 상태로 만들어 놓게 된 다음에 여기에서 이온화 전자살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게 말 그대로 전자를 충돌시켜 버리는 거예요. 분자에다가. 한쪽에서 전자가 팡 하고 튕겨 나왔을 때 이 분자에 충돌을 하게 되면은 분자의 제일 바깥쪽 그 부분에 있는 어차피 분자라는 것도 결국에는 원자와 원자 사이에 전자들이 결합을 이루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자가 전자간 반발을 일으켜 가지고 분자의 가장 최외곽에 있던 전자 한 개를 튕겨낼 수 있는 정도의 그 에너지를 제공해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분자들은 더 이상 기체 상태의 그냥 중성 분자가 아니라 전자를 하나 튕겨 맞으면서 전자가 하나 떨어져 나가 버린 양이온이 돼 버리죠. 양이온이 돼 버리면 여기에 슬릿이라고 써놨는데 이 슬릿 안에 이 슬릿을 금속판으로 만들어 놓고요. 이 금속판에다가 음전하를 걸어버려요. 그러면 여기서 양전하를 띠게 된 분자가 순식간에 여기에 전기장 안에 인력을 받게 돼서 이쪽으로 쫙 끌려가게 됩니다. 그럼 가속이 되죠. 이게 속도가 쭉 늘어나면서 이 슬릿 방향으로 끌려가게 되는데 슬릿은 이제 구멍이 뚫려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구멍을 통과해서 빠져나온 그 양이온화된 분자 상태의 이온들이 가속도에 의해서 계속해서 직진운동, 관성에 의해서 직진운동을 하게 될 겁니다. 슬릿을 통과해서 쭉 진행을 하게 될 텐데 그때 그 경로상에 이런 식으로 자기장을 걸어놓고 경로를 휘어지게 만들어놔요. 그러면 이 자기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전자기 유도 아시죠? 어쨌든 양전하를 띠고 있는 분자도 전하를 띤 입자가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기장 안에 넣어 놓게 되면은 그 자기장의 방향에 따라서 운동 상태에 힘을 받게 된다라는 얘기죠. 플레밍의 왼손 법칙 아실 거예요. 그래서 자기장을 걸어주는 그 방향과 세기에 따라서 힘을 받는 크기가 달라지게 되는데 이때 이 분자가 가지고 있는 또 질량값이 관성의 힘에도 영향을 주죠. 그래서 질량값이 작은 녀석들은 관성력이 작기 때문에 작은 자기장을 걸어줘도 쉽게 경로가 휘어지게 되겠지만 질량값이 큰 분자들의 경우는 관성이 더 크기 때문에 더 큰 자기장을 걸어줘야만 경로가 확실하게 변하겠죠. 그래서 이때 걸어주는 이 자기장 값에 따라서 이게 경로가 휘어져서 요 마지막 검출기라고 하는 데까지 도달하게 되는 경로의 휘어짐 그 현상을 이용해서 검출기에 도달하는 그때 걸어준 자기장의 패턴을 이렇게 LCD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데서 표현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질량을 측정하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관성력의 크기를 이용한 질량 분석법이다라고 보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제 분자 자체가 여기로만 쭉쭉쭉쭉 이렇게 들어가면 좋은데 워낙에 여기서 전자들을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이 분자와 충돌을 시키다 보니까 그 전자 하나만 떨어져 나간 것들도 생성되기는 해요. 하지만 몇몇 분자들의 경우는 아주 쉽게 분자가 그 구조가 이제 구분이 돼 버린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 잘라내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전자와 충돌하자마자 분자 내에서 제일 최각에 있던 전자 하나만 탕 튕겨 나가라고 해줬는데 이 분자의 취약한 결합들이 끊어져 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각 나버린 입자들도 역시 이 안에서 자기장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가 이렇게 분리돼서 두 개로 따로따로 힘을 받아서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의 선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분자가 끊어져 버린 여러 가지의 선들이 나타날 수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매스 스펙트로스코피의 원리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요. 그러면 이제 그 질량을 분석하기 위해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화합물을 매스 스펙트럼을 돌렸더니 어떻게 나오느냐, 피크 패턴이 이제 쫙 나오겠죠. 그러면 제일 먼저 여기 용어들을 하나 좀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여기 나오는 게 M 플러스 피크라는 게 나옵니다. M 플러스. 이 M 플러스는 이 M이 몰레큘의 약자예요. 몰레큘이라고 하는 것은 분자를 얘기하죠. 근데 여기다가 플러스를 붙여놨기 때문에 M 플러스라고 하는 것은 분자 자체에서
전자 한 개만 떨어져 나갔을 때 그때의 질량값을 이제 요걸로 n 플러스 피크로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n 플러스 피크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 그대로 전자는 아시다시피 그 원자 하나에서도 질량을 거의 무시할 정도로 작은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 n 플러스 피크 자체가 바로 분자량 피크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분자량 자체를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분자량 피크가 바로 n 플러스 피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n 플러스 피크가 보이지 않을 때도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분자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어찌됐든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분자가 전자총에 의해서 탁 맞았을 때 전자 하나만 튕겨나가는 게 아니라 맞자마자 무조건 제일 약한 결합이 어디 한 군데에 있어가지고 무조건 조각이 나버리는, 분리가 돼버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그냥 전자 하나만 떨어져 나간 피크는 너무너무 세기가 약해져가지고 다 조각난 피크들만 나타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n 플러스 피크 다음으로 중요한 피크가 하나 또 있는데요. 인텐시티라고 하는 게 나오죠. 인텐시티는 이제 세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좀 전에 앞 페이지에서 보셨던 이렇게 뭐 피크들이 쫙쫙쫙쫙 나와 있는 게 있을 텐데 그 중에서 가장 높이가 큰 100%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매스 스펙트럼을 보시면 이렇게 표가 나오게 되는데요. 밑에 눈금이 쫙 매겨져 있고요. 눈금은 이제 질량값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 피크들이 이렇게 쭉쭉 그냥 선분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피크 하나가 여기 꼭대기까지 이렇게 다 있는 피크가 꼭 하나쯤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 꼭대기까지 다 있는 이 피크가 이제 바로 인텐시티가 100%인 피크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이 피크를 우리는 베이스 피크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이걸 베이스 피크. 이 베이스 피크라는 얘기는 결국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가장 질량값이 큰 게 n 플러스 피크겠죠. 뭐 근데 전자 하나만 떨어져 나갔으니까. 근데 그 조각이 나버린 구조들이 이렇게 좀 더 작은 값을 가지는 질량수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 중에서 가장 세기가 세다는 얘기는 이렇게 될 확률이 가장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분자 내에서 가장 끊어지기 쉬운 조각이 났을 때가 이거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러니까 뭐 분자 구조를 어떤 걸 봤는데 어떤 분자 구조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서 끊어지기 제일 쉬운 결합인 것 같은 자리는 분자 내에서 결합이 제일 긴 약한 결합이 제일 잘 끊어지겠죠. 그렇다면 이 분자 내에서 여기가 끊어지기가 제일 쉬울 것 같아 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질량값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질량값 이 둘 중에 하나가 여기 베이스 피크로 나타나기 쉽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조각나기 쉬운, 가장 토막나기 쉬운 조각을 요 베이스 피크의 질량값으로 판단하시면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비교적 인텐시티가 큰 피크들부터 차례대로 분자 내에서 토막날 수 있는 구조들을 예측할 수 있다 그 얘기죠. 만약에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에 나와 있는 탄소 3개짜리 요 사슬에 잘라져 버린 요 조각이 베이스 피크로 나타났다면은 그 다음으로 센 피크 요거는 이 나머지 파트에 해당하는 피크 이런 게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또 이것 말고 또 끊어지기 좀 쉬운 자리가 뭐 이런 자리다라고 한다면 요런 거랑 질량값들이 각각 나와야 되겠구나. 요런 것들도 이제 요 나머지 피크들에서 우리가 하나씩 예측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해서 질량값을 이 분자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까지 파악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분자가 어떻게 끊어지는가, 그 끊어지는 그 위치들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요.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알파 절단이라는 게 나옵니다. 알파 절단. 그러니까 뭔가 전자 하나를 탕 맞아가지고 전자 하나만 튕겨나가 버리면 결합선이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고 라디칼 상태로 홀전자만 남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라디칼 위치에 전자가 인접한 결합으로 이동을 하고 베타 결합이 끊어지는 반응이다 라는 얘기고요. 보통 이 알파 위치라는 거는 어떤 작용기가 있고 작용기의 바로 이웃자리를 얘기해요. 이웃자리. 바로 이웃에 있는 걸 알파 위치. 작용기가 붙어있는 첫 번째 탄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OH가 붙어있는 이 탄소 여기에 바로 이웃자리에 있는 요 결합선들이 비교적 끊어지기 쉽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O가 이 탄소하고 산소 사이의 결합을 강하게 잡아당기다 보니까 이 탄소의 이웃자리에 일반적인 CC 결합들은 다 유사한 편극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만 상대적으로 강하게 이 산소가 이 결합이 강해져 버리니까 나머지 결합이 상대적으로 이쪽으로 끌려가서
편극이 좀 많이 되어 있는 좀 약해지는 성향을 띠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를 툭 끊어내면은 이렇게 이런 구조로 변형이 되지 않을까. 여기에 이게 하나가 떨어져 나가게 되고 여기 양전하를 띠고 있는 이런 구조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해서, 그 다음에 떨어져 나온 구조가 이런 식으로 공명에 의해서, 산소의 비공유전자쌍의 공명에 의해서 안정화 효과까지 가졌기 때문에 이런 조각이 만들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고요. 카본일기도 마찬가지예요. CO 이중결합은 매우 강해졌기 때문에 그 바로 옆에 있는 결합들이 오히려 취약해지는 거죠. 이런 자리들이 끊어져 나와서 결국엔 이렇게 라디칼이 하나, 이 알킬기에 라디칼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고, 또 역시 산소가 가지고 있는 비공유 전자쌍을 이렇게 채워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양이온이 만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알파 위치가 비교적 작용기의 바로 이웃자리의 결합이 비교적 쉽게 끊어진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 절단 방식이 일단 매스 스펙트로스코피에서는 가장 흔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또 보시면요, 유발절단이라는 게 있죠. 유발절단. 요거는 플러스 전하가 전자쌍을 잡아당기는 힘에 의해서 인접한 화학결합이 약화됨으로써 일어나는 분해 반응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요 중심에 있는 탄소가 4차 탄소예요. 4차 탄소. 그 양옆에 있는 이 탄소들은 전부 1차 탄소죠. 이건 뭐 제 이론 시간에도 언급을 해서 아시겠지만 1차 탄소보다는 2차 탄소, 2차 탄소보다는 3차 탄소가 이 분자 내에 발생한 이 시그마 결합들의 각각의 시그마 결합들의 시그마 스타 오비탈 쪽으로 주변에 있는 이런 시그마 결합들에 의한 전자 기여 효과를 좀 더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0차 탄소나 1차 탄소의 경우는 그 효과가 매우 적죠. 그러니까 이 탄소가 4차 탄소보다 전자 밀도가 낮아요. 그래서 이 전자를 아주 미약하게나마 이쪽으로 당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당겨가 있을 때 전자가 쾅 하고 충돌해 버리면은 이 전자를 빼앗기고 있던 얘가 양전하를 띌 확률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떨어져 나간 건 전자 하나가 튕겨 나갔으니까 라디칼이 될 확률이 높아진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유발절단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분자 내에 어떤 결합선들이 막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끊어지기 쉬운 결합은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던 것처럼 이쪽에 특별한 작용기가 없다면은 모든 결합선들 중에서 가장 차수가 높은 결합들, 요런 것들이 절단되어서 나갈 확률이 제일 높은 거다. 왜? 이 결합이 제일 길어요. 그리고 가장 편극이 되어 있는 결합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가 끊어질 확률이 높은 거다. 이런 것들을 유발절단,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소 자리 옮김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요걸 보고 이제 맥라퍼티 재배열이라고 부릅니다. 맥라퍼티 재배열. 요거를 맥라퍼티 재배열, 리어레인지먼트. 이거는 뭐 반응은 아니고요. 이 매스 스펙트럼을 측정을 할 때 그때만 나타나는 현상인데 아주 독특해요. 그러니까 감마 수소가 있을 때, 카본일기, 감마 수소하고 카본일기가 있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육각형 고리 형태를 이룰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두 개가 이렇게 결합선을 연결시켰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육각고리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여기가 감마 위치가 돼요. 감마 위치에 수소가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전자들이 뱅글뱅글 돌게 돼가지고 결국엔 여기 요 둘 사이에 이중결합이 생긴 게 여기 왼쪽에 있는 분자고요. 여기 나머지는 이놀 형태가 돼버리는 요 상태, 그리고 양전하를 띠고 있겠네요. 아무튼 그래서 요런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맥라퍼티 재배열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스 스펙트로스코피를 측정할 때 발생하는 그 조각난 패턴에서 특이하게 나타나는 재배열 과정이기 때문에 요 맥라퍼티 재배열에 의한 피크가 만약에 나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분자 내에는 반드시 감마 위치에 수소가 붙어 있는 상황에서만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여기 감마 위치에 이 수소가 하나도 없고요. 여기가 만약에 CH3다. 그러면 이런 재배열 현상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감마 위치에 반드시 수소가 있느냐 없느냐, 요걸 가지고 이제 또 판단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더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매스 스펙트럼 피크들을 어떻게 이제 보게 되느냐, 이제 그거를 여기서 예시로 보여드리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2,2-다이메틸 프로페인. 아까 앞에서 잠깐 보셨죠? 요거는 이제 탄소가 4개란 말이죠. 그리고 수소가 총 여기 12개가 붙어 있어요. 그럼 분자식이 C4에 H 탄소가 5개네요. 중심에 있는 것까지.
C5에 H12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거기서 뭐 양전하를 띄고 있지만 전자는 질량을 계산하는 거 아니니까 이거 자체의 질량 값을 한번 계산해 보시면요. 탄소가 보통 12짜리고요. 수소가 1짜리니까 이거 합치면 돼요. 여기 곱하기 5에다가 여기는 12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만 60이 될 거고요. 60. 그 다음에 12를 더하면 72짜리가 나와야 되겠네요. 근데 보시다시피 여기에 72 피크에서는 아무것도 안 나와요. 72 피크는 아무것도 안 나왔다는 얘기가 결국에는 M 플러스 피크가 잘 나타나지가 않고 이 분자가 충돌하는 순간 여기가 아까 얘기했던 유발절단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끊어진 게 거의 대부분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3차 탄소 양이온이 하나 만들어지고 메틸기 하나가 떨어져 나와 있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3차 탄소 양이온의 질량값만 계산해 보시면요. 이건 탄소가 4개, H가 9개가 남아있네요. 이거 합쳐주시면은 여기가 48 더하기 9니까 48하고 9하고 이제 더해주면 되는 거죠. 이걸 더해주시면은 57이 되겠네요. 57.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올 확률이 제일 높구나 해서 이게 베이스 피크가 된 겁니다. 이 베이스 피크는 바로 이렇게 조각나버린 구조에서 만들어진 거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런 걸 보여주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CH3 같은 경우에 12 더하기 3이기 때문에 15인데 여기 15짜리 피크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이게 15짜리 피크고요. 뭐 이렇게도 나타날 수 있고 아니면 요거 하나만 끊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자리가 막 다 2개 이상 끊어진 그래서 탄소 하나랑 양옆에 CH3가 2개 붙어 있는 이런 구조들도 또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조각나 버린 거는 어떻게 되겠느냐? 탄소가 3개니까는 12 곱하기 3 그래서 36이고요. 그 다음에 6개의 수소를 붙이면은 42짜리겠네요. 여기 42짜리 뭐 41짜리도 나오고 그러는데요. 42짜리 뭐 여기에 42도 있긴 있어요. 작긴 하지만 그리고 뭐 이게 끊어질 때 뭐 수소들이 끊어져 나간 것도 나오고 막 이러기 때문에 종류들은 이런 것들은 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그래서 베이스 피크하고 M 피크 외에는 좀 여러 가지 다양한 조각난 형태들이 나오기 때문에 꼭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그 구조가 딱 나왔다라고 좋아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안 나왔다고 실망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로 베이스 피크하고 M 플러스 피크 위주로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뭐 그런 식으로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 또 다른 건데요. 이건 노멀 헥세인을 얘기해 줍니다. 노멀 헥세인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짜리 탄소 사슬, 길다란 탄소 사슬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길다란 탄소 사슬에서 요거는 일단 분자량 값이 얼마일까? C6에 H14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요거는 일단은 6개니까요. 72에다가 14를 더해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86이 되는 거죠. M 플러스 피크 86 딱 나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정확하게 딱 나오네요. 아까처럼 4차 탄소 같은 게 없어서 쉽게 끊어지진 않나 봐요. 그래서 M 플러스 피크가 하나 나왔고요. 여기 옆에 M 플러스 피크보다 하나 더 큰 게 있는데 이게 작게 나타났죠. 요거는 동위원소 피크예요. 그러니까 전부 탄소들이 정확하게 12짜리 탄소만 있을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간혹 자연계에서 탄소 13짜리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수소 중에서 그냥 1짜리의 질량값을 가지는 수소가 아니라 간혹 낮은 비율이긴 하지만 중수소도 섞여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섞이면 이렇게 M 플러스보다 플러스 1이나 플러스 2까지 늘어난 피크들도 종종 나오는데 그 값은 훨씬 작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용해서도 역시 M 플러스 피크 확인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이 분자 내에서 끊어지기가 가장 쉬운 결합을 찾아라 라고 한다면은 여기가 끊어지거나 아니면은 이런 자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그나마 2차 탄소와 2차 탄소가 결합한 자리가 요 두 군데거든요. 여기는 대칭이라 똑같은 자리고요. 그럼 이렇게 끊어버리면 이게 똑같은 2개가 나오네요. 그럼 탄소가 3개짜리고 수소가 3개가 붙어 있죠. 그러면 12 곱하기 3 더하기 2, 3이니까 총 7개네요. 요거 해주시면은 얼마쯤 나올 것인가 보시면 36에다가 7을 더하니까 43 정도가 나오겠네요. 여기 43짜리 딱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끊으면 어떻게 나올까? 여기 탄소 2개짜리니까 24에다가 5개의 수소를 더하면은 29네요. 29짜리. 여기 29짜리 딱 나오네요.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 탄소 4개짜리도 보시면요. 탄소 4개짜리는 C 곱하기 12 4 곱하기 12 더하기 수소가 2, 2, 2, 셋이니까 6개에다가 9개네요. 9개.
요걸 해주시면 여기가 48에다가 9를 더하니까 57이네요. 정확하게 요게 나왔네요. 베이스 피크가, 그러니까 여기가 끊어지기가 제일 쉬운 거다라고 예상이 되는 거예요. 이 중심은 아무래도 여기에 덩치들이 커서 전자가 충돌하기가 여기가 좀 더 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끊어지기가 더 쉽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매스 스펙트로스코피는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만 더 보자군요. 이렇게 보시면은 OH가 붙어 있는 구조가 있네요. OH가 붙어 있으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알파 절단이 일어날 확률이 상당히 높아져요. OH가 붙어 있는 탄소 여기 하고 그 옆에, 바로 옆에 탄소 여기를 잘라낼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알파 절단을 일으킨다라고 본다면은 여기에 탄소 3개짜리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탄소 또 3개짜리, 그 다음에 OH가 붙어 있는 거, 이렇게 분리될 확률이 높네요. 일단 분자량을 계산해 볼까요?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죠. 탄소 6개, 수소가 14개가 있죠. 그럼 아까처럼 앞에서 얼마였을까요? 86이었었죠. 86에다가 산소를 하나 더 붙이면 돼요. 86 더하기 16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얘가 102가 되겠네요. 102 피크는 또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M 플러스 피크는 여기 안 나오는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알파 절단 일어나기가 쉬운가 봐요. 그럼 여기를 끊었을 때 탄소 3개짜리 피크, 그러면은 12 곱하기 3, 그러면 36에다가 수소가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있죠. 7을 더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43이 되겠네요. 43. 뭐 43짜리 피크 있긴 있어요. 근데 막 여러 피크에 섞여 있네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베이스 피크가 있는 게 59인데 59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럼 요 부분을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예요. 탄소가 3개 있으니까 36에다가 수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있죠. 7을 더해 봅시다. 7을 더하면 43에다가 여기에다가 산소가 있죠. 잠깐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맞죠? 네, 그래서 43에다가 16을 더 더해 봅시다. 16을 더 더하면은 59가 되죠. 예, 59짜리 딱 나오네요. 네, 그래서 알파 절단이 여기서 일어나기가 제일 쉽고, 이 자리도 일어나기 쉬운데 여기는 2차 탄소고 여기는 3차 탄소니까 3차가 끊어지기가 더 쉽겠죠. 그래서 이 자리가 끊어져서 여기에 59짜리 피크 하나, 여기에 아까 계산한 것처럼 43짜리 피크 하나, 이렇게 나오기가 제일 쉽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피크까지 찾아내서 이 구조구나 하고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건 근데 이것 자체만으로는 분자 구조를 유추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이거는 대부분 확인하는, 이 분자인지 아닌지 최종적으로 구조는 어느 정도 밝혀놓고 질량값을 비교해서 이 베이스 피크랑 비교해 보니까 이 구조가 맞는 거다라는 걸 확인하는 용도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게 매스 스펙트로스코피였어요.